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소송의 주요 관여자로서 법원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구성, 그리고 재판권과 관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관할에서는 특히 고유 관할로서 사물 관할에 대해서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토지 관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관할도 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 관할의 하나이지요. 토지 관할이란 동등한 법원 사이에서 사건의 토지 관계에 의해서 관할을 분배한 것을 말하고 흔히 재판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민사소송에서도 재판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형사소송법 4조 1항은 토지 관할은 범죄지, 범죄를 저지른 곳, 피고인의 주소, 피고인의 거소 또는 피고인이 현재 있는 곳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는 것이죠. 토지 관할은. 그리고 4조 2항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 이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 후에 선착지로 한다. 제3항은 전항의 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항공기 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요. 이와 같은 토지 관할은 법원 간의 업무 배분이라는 기능과 더불어서 방어권 행사에 관련된 피고인의 이익보호 기능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토지 관할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요. 2015년에 선고된 2015도 1803 판결인데요. 죄명을 보시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선박안전법 위반 교사 이런 범죄들이 있는데요. 2014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들 중에서 하나의 사건이었었죠. 그래서 선박안전법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관할에 대해서 뭐라고 판시하고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형사사건의 관할은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 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적 요구뿐만 아니라 그렇죠?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권 행사의 편의라는 방어상의 이익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특히 자의적 사건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관할 획일의 원칙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의적 재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에 따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요. 이 법률에 의하면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겹치지 않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해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예를 들어서 춘천지방법원에 속해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라고 해서 그와 같은 지원이 상하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 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4조에 의하여 지방법원 본원에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법원 지원에 제1심, 제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지방법원 본원에도 1심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범죄지가 전라남도 진도군, 세월호가 침몰한 곳에 범죄지가 전라남도 진도군인데요. 그것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의 관할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가 광주지방법원 본원에도 범죄지로 인한 1심 토지관할이 있음을 이유로 해서 광주지방법원에 공소를 제기했는데 앞서 본 법리에 따라서 해남지원에 관할이 있을 뿐 광주지방법원 본원에는 관할이 없으므로 관할 위반 선고를 한 것이고 그것이 옳다는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에
토지 관할의 문제는 대등한 관계에서 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토지 관할의 기준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현재지가 기준이 된다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 다음으로 98년도에 선고된 98도 2734 판결을 보시면 미국인인 피고인 최모모라는 사람이 서울 소재 리츠칼튼 호텔 커피숍에서 한국인 조왕유 아무개라는 사람과 공모해서 리츠칼튼 호텔에서 공모해서 홍콩에 있는 홍콩 소재 호텔에서 마약을 매수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지가 과연 어디냐, 이 공모지도 범죄지에 들어가느냐, 매수한 홍콩만 범죄지에 들어가느냐가 문제가 됐던 사건이죠. 원심에서는 이 공모를 한 우리 대한민국 소재 호텔 커피숍은 공모지에는 범죄지가 아니다라고 봤는데요. 대법원이 1958에서 보시는 것처럼 형법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형법 제2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56에 보시면 형법 제2조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해서 이 범죄지라는 것이 범죄 구성사실 행위와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영역 내에서 범하여지기만 하면 된다고 볼 것이고, 공범의 경우 정범의 행위지뿐 아니라 공범의 행위지도 범죄지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원심에서요, 공모지는 범죄지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니다. 1958에서 보시면 형법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모 공동정범의 경우 공모지도 범죄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공모지는 범죄지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결국 한국에도 대한민국의 이 공모지도 범죄 사실이 되기 때문에 재판권이 토지 관할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참고 삼아 같이 보셔야 되겠죠. 이 토지 관할의 기준이 되는 현재지라는 것은 아까 피고인의 주소, 거소 외에 현재지도 있지 않습니까? 공소제기 당시에 피고인이 실제로 위치하고 있는 장소이면 현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임의로 위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 예를 들어서 체포나 구속에 의하여 있는 곳도 피고인이 현재하는 장소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체포 구속된 곳, 구속돼서 구금되어 있는 곳도 토지 관할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토지 관할은 이 정도로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심급 관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심급 관할이란 상소에 관한 관할을 말하는 것이고요. 즉 상소법원의 심판권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조직법 제28조는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해서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또는 지금은 회생법원 합의부가 추가가 됐습니다. 회생법원 합의부,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 심판,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그 밖에 2호, 3호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조직법 32조 2항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그리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28조 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28조 2항은 여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28조의 4, 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1심 판결에 1심에는 이제 단독 판사가 있을 수 있고요. 심급 관할이 사물 관할이요. 그다음에 지방법원 합의부가 있지 않습니까? 1심. 이 단독 판사의 항소심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고등법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간다는 것입니다. 다만 강릉 지역의 경우에는 그 교통이나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단독판사가 판결한 사건의 항소심은 강릉지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로 간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전국적으로 단독판사의 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그러면 1심을 단독판사가 아니고 합의부에서 한 사건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은 고등법원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3심은 모두 다 대법원으로 일원화되어 있고요. 결국 단독판사가 1심으로 재판한 사건은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항소부를 거쳐서 대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항소가 이루어지고 대법원으로 상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와 관련해서 97년도에 선고된 9696도 2789 사건을 보시면요. 이 사건, 피고 사건은 모두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입니다. 지방법원 단독판사. 그래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단독판사가 1심으로 심판을 했는데 그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서 심판했던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단독판사에 대한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거든요. 그러니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단독판사가 행한 사건에 대해서는 지방법원 본원인 광주지방본원 합의부에서, 그 합의부는 이제 항소부라고 부르는데요. 항소부에서 항소사건을 했어야 되는 사건인데 광주고등법원에서 한 것이죠. 그래서 1964에 보시는 것처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항소심을 했어야 되는데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한 것은 관할 획일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관할이 획일적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관할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광주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잘못이고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항소 사건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재판부를 이제 항소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일명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항소 재판을 했어야 된다는 그런 사안입니다. 결국 1962의 설명과 96도 2789 설명을 잘 결합을 해서 보시면 왼쪽에 제가 그림으로 아까 그려놓은 것처럼 1심 사건이 단독판사냐 합의부냐에 따라서 그 항소 사건의 심급 관할이 지방법원 단독판사, 지원이나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은 1심 사건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항소심을 거쳐서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으로 간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1심이 합의부에서 했던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가서 대법원으로 심급이 올라가는 그런 경로를 밟게 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법원조직법 제14조는 대법원의 관할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다음 사건을 중심으로 마지막으로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대법원이 마지막으로 하고요.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 특허법원의 결정 명령에 대한 재항고 사건. 상고, 재항고 이런 부분들은 또 재판의 상소에서 다루겠지만요. 3호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예를 들면 최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선고 소송이 이루어진다면 그에 대한 것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심판하도록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1심, 2심, 3심에 대한 재판권의 관할을 얘기하는 것이 심급 관할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사물관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앞서 공부했던 토지관할과 심급관할은 전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관할이 정해지는 법정관할이다.
그 중에서도 관련 사건의 관할이 아닌 사물 관할, 토지 관할, 그리고 심급 관할은 고유 관할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관할의 개념에 대해서 잘 구별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판부에서 정하는 재정관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재정관할은 관할 지정과 관할의 이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시간 표에서 보면. 그래서 관할 지정이 있습니다. 관할 지정은 형사소송법 14조의 규정이 있어서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관계 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관할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고 해서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않은 때, 그 다음에 관할 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 법원이 없는 때에 관할 지정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14조 형사소송법 14조에서는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상급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해야 한다. 피고인도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검사뿐만이 아니라 첫째,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둘째,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을 때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조에 의한 관할의 지정이나 제15조에 의한 관할의 이전과 같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해진다. 재정관할이라는 이유는 재판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말에서 따온 것이죠. 그래서 재정관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법정관할과 구별이 되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관할의 이전과 관련해서는 2011년도에 지역, 그 당시 이제 향판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특정 지역에서만 오랫동안 봉지가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서 있었던 재판이 불공평하게 진행되었다라는 이유로 관할 이전 신청이 받아들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연을 제가 1971에다가 간단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계기로 해서 지역법관, 향판이라는 말로 불려지던 지역법관 제도가 폐지되는 그런 사정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에 대한 사연을 1970일에 적어 놓았으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관할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제403조는요.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관할 지정 신청이나 관할 이전 신청이 있을 때 법원이 어떤 관할에 대해 결정을 하면 불복할 수 있느냐? 403조에 의해서 법원의 관할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결국 관할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재정관할, 관할에 관한 법원의 결정, 관할의 지정이나 관할 이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시 항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을 했는데 즉시 항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관할에 관한 재정관할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 되겠지요. 다음 관련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관련 사건이라는 것은 법정 관할 중에서 사물 관할과 토지 관할에 관해서 관련 사건의 관할이 인정된다고 했는데요. 관련 사건은 형사소송법 11조에서 이와 같이 경위하고 있습니다. 1인이 범한 수죄, 한 사람이 여러 죄를 범했으면 그 사건이 관련 사건이 되는 것이죠. 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 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 통역죄 또는 작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이런 것들은 관련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관련 사건은 병합해서 이제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975에 보시면 관련 사건의 병합 관할에 관해서는 사물 관할 그리고 토지 관할의 규정에 대해서 그리고 항소 사건에서도 물론 병합 심리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고유관할 측면에서 보면 사물관할과 토지관할에 관해서만 인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급관할에 관해서는 항소사건에서도 병합심리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구조부터의 규정을 좀 살펴보면요. 형사소송법 제9조는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예를 들어서 단독판사와 합의부가 관할하는 사건이 관련되어 있다면 앞서 본 것처럼 법원 합의부에서 병합 관할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법원 합의부가 병합 관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할권 있는 법원 단독 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10조에서 이제 사물관할의 병합심리에서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예를 들어서 단독 판사와 합의부에서 수개 관련 사건이 계속되어 있을 때 각각 법원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 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네, 역시 합의부에서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규칙 제4조에서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1항은 법 10조의 규정은 법원 합의부와 단독 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즉 A 지역에 토지관할을 두고 있는 단독 판사 사건, B 지역에 토지관할을 두고 있는 합의부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합의부에서 단독 판사 사건을 결정으로 병합해서 합의부에서 B법원의 합의부에서 심판할 수 있다는 얘기죠. 5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한 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토지관할과 결국 사물관할에 대해서 병합심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6조에 보면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에 관해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런 예가 되는지 2006년도에 선고된 2006 초기 335 전원합의체 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조는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물관할은 같지만 예를 들어서 단독판사 사건으로서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의 관련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급법원이라는 것은 그 성질상 형사사건의 토지관할 구역을 정해놓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기한 별표 3의 관할 구역 구분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형사사건의 제1심 법원은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앞서 지방법원 보는 지방법원 합의부와 지원의 관계가 토지관할에서 대등한 관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급법원은 표에서 정한 1심 법원들의 토지관할 구역을 포괄해서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네, 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 고등법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표상에 그 밑에 공공지방법원 이렇게 있고 공공지방법원 무슨 지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그 지원과 지방법원을 포괄하는 이 상급법원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등법원이 상급법원이 된다는 것이고 1984에 보시면 따라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1심 법원들에 관련된 사건이 계속된 경우에 그 소속 고등법원이 같은 경우에는 그 고등법원이 상급법원이 되지만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예를 들어서 A 고등법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B 고등법원
B 고등법원 산하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다른 지방법원이나 지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1지방법원이라고 하고 이 부분을 2지방법원 또는 지원이라고 하면 동그라미 1과 동그라미 2의 직근 상급법원은 고등법원이 공통으로 될 수가 없지요. 1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A 고등법원이 상급법원이고 2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B 고등법원이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보다 상위인 대법원이 공통되는 1지방법원과 2지방법원의 공통되는 상급법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이 된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5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사건의 경우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사건, 고단이라면 단독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건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단독사건의 경우 제1심 법원들은 모두 서울고등법원 소속이므로 서울고등법원이 직근상급법원이 된다는 판단이었는데 최근에는 수원고등법원이 생겼기 때문에 1985의 결론은 지금은 달라졌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상급법원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수원고등법원 소속이 되고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고등법원 소속이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수원고등법원이 생긴 이후에 결론이 내려진다면 대법원이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이 되는 것이지만 이 당시 판결을 내릴 당시에는 수원고등법원이 없었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이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이 된다는 그런 사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련 사건은 항소 사건에서도 병합심리가 관련 사건의 병합심리가 인정된다는 것이 규칙 4조의 2의 내용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 4조의 2 2항에서 보는 것처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항소심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 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관련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네, 다만 7조에서 보는 것처럼 토지관할의 분할심리라고 해서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각각 분리해서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관할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실 건데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게 이제 실무 사건을 안 해보셔서 그런 건데 상상력을 발휘해서 판례 입장과 설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조금 기울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한번 읽고 한번 듣고서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게 실제 사건을 하면은 굉장히 소송을 수행하면서 이해하면 쉬운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 강의하는 입장에서 이 관할을 더 쉽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명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도 있겠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고 생각을 잡고 해보시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1989에 보시면 관련 사건의 경우에는 누락기소와 공소권 남용 이론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한 사람이 범한 여러 개의 범죄를 일부만 기소하고 나머지 사건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기소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대해서는 강의한 1337 이하에서 이미 저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공부한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가 상당 부분 이루어지면서 앞서보다 나온 부분이 또 이제 다시 등장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그때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분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판결을 읽고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정리해보자 해서 제가
94도 2658 판결을 적어놨는데요. 어떤 형사소송법 사례 문제에서는 이 판결을 이제 근거로 해서 사례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경우도 제가 봤는데요. 원심의 판단과 대법원의 판단이 이제 달라지기도 했는데 왜 그런 판단이 달라졌는지 여러분이 비교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판결입니다. 사례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을 강의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고 누락기소 또 공소장 위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소권 남용이죠. 공소권 남용 이론에 대해서. 네, 이렇게 해서 관련 사건의 관할까지 살펴봤고요. 관할 위반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8조 1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 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8조 2항은 단독 판사의 관할 사건이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합의부로 이송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반대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난 8강의 시간에 살펴본 바가 있죠. 예를 들어서 폭처법 위반 상해죄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던 중 피해자가 사망함으로써 합의부 관할이 됐다 그러면 상해치사죄로 공소장이 변경이 될 텐데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고 허가가 될 가능성이 높죠. 허가가 되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런 경우에 단독 판사에서 합의부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을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판결에 보시면 1997년에 선고된 97도 2463 판결인데요. 이 사건에서 핵심되는 부분은 2003회제가 줄을 걸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공소장 변경본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단독 판사의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그렇죠? 항소심에서도 공소장 변경이 될 수 있으니까요. 단독 판사의 관할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합의부가 어디로 된다 그랬습니까?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항소를 담당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간다 그랬죠? 근데 합의부 관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등법원으로 가겠죠. 저희가 신급관할에서 공부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3을 다시 읽어보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단독 판사의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된 경우에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고, 그래서 항소심에서 변경된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고등법원이 되겠죠. 그렇죠? 합의부 관할 사건이 되니까. 따라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 다음 그 결정을 관할권이 있는 광주 고등법원에 이송해야지, 단독 판사가 1심 재판을 했다 그래서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항소심을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공소장 변경에 의해서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항소심도 고등법원이 되니까 이송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재판한 것은 관할 위반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2000 부분부터 2002 부분까지 잘 이해해 보시면 심급관할과 신급관할에 대해서 훨씬 더 한 번 더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이 되겠습니다. 관할 위반에 관해서는 일반 법원과 특별법원인 군사법원 간의 이송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는데요. 현실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군사법원의 관할에 대해서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있는 것이 판명이 되면 그 사건을 군사법원으로 이송해야 됩니다. 일반 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지요. 그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2005 부분이 되겠고, 제가 그 관련되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 대해서 실무상으로는 다소 어렵고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법원법의 2조와 3조 군용법의 적용 대상에 대해서 제가 그 밑에 참고 표시로 적어 놔 봤습니다.
실무에 혹시 나가셔서 군사법원과 일반법원의 재판권이 문제가 되면 이러한 규정들을 참조해서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관할 위반의 효과와 관련해서 관할권은요, 직권으로 법원에서 관할권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할 위반이 밝혀진다 그러면 319조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할 위반 선고를 하여야 하고요. 다만 토지 관할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320조에 특별 규정이 있어서 토지 관할 위반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 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어야 살펴볼 수 있는 소송 조건이다 라는 의미에서 상대적 소송 조건이라고 하고요. 한편 관할 위반, 토지 관할 위반입니다. 토지 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고 해서 기한부 소송 조건입니다. 피고 사건에 대한 진술 이후에는 토지 관할 위반 여부를 위반 신청을 하더라도 고려가 되지 않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한부 소송 조건이 되겠습니다. 토지 관할에 관한 320조 규정은 법원 공판 절차를 설명을 하면서 사실은 앞선 강의에서 공판 조서를 공부하면서 공판 절차의 순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 속에서도 설명할 수 있었지만 다시 공판 절차에 대해서 살펴볼 때 토지 관할 위반에 대한 기한부 소송 조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강의 시간이 다소 길어져서 35분을 넘어섰는데요. 관할까지 이번 시간에 마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 법원에 관련된